아, 그러나 불안은 삶은 그러나 불안은 삶을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일상의 행복까지 빼앗아 간다. 불안한 감정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마음껏 우는 사회가 되었으면. 남자는 태어날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등 3번만 울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남성들은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감정을 억압당해왔다. 이렇게 학습되는 조건화 과정을 밟으면서 이것은 남성의 경향으로 인식되었다. 화장실에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라는 문구도 있다. 요즘은 파리를 그려넣거나 당신의 총은 장총이 아닙니까? 가까이 와서 쏘세요 라는 문구로 부드럽게 행동을 유도하는 넛지 효과를 기대하기도 한다. 여하튼 남자는 이렇게 눈물을 그것도 흘리면 안 된다고 은연중에 학습되고 있다. 눈물 흘리는 남자는 찌질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고 눈물을 보이는 것이 남자답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지면서 울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함께 울었으면 합니다. 눈물의 종류를 보면 안구를 마르지 않게 하는 기초 눈물, 눈이 매울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사성 눈물, 뇌에는 눈물샘을 자극하여 나오는 감정선 눈물로 나눌 수 있다. 웃음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면역세포 NK를 생성하듯이 울음도 부교감 신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면역력을 강화하여 NK세포 활성화를 돕는다고 한다. 암치료에 웃음치료와 울음치료를 도입한 대암클리닉 이병욱 원장은 울음이 웃음보다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웃음이 가방비와 파도라면 울음은 소낙비와 해일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울음은 최고의 화장이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다른 장기가 운다고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라고 한다. 울음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누구나 경험했듯이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다. 울음으로써 신체가 균형을 찾아간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눈물을 흘릴 때면 엔도르핀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돼 면역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눈물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울지 않는다는 건 삶의 절반도 헤아릴 수 없다는 고통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울고 웃고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게 복이다. 2011년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개된 글이다. 캘리포니아 대학 톰 루츠 교수는 남성이 울지 않게 된 원인은 19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주로 남성이었던 공장 노동자의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감정에 빠져드는 것을 방해하면서부터다 라고 했다. 그리고 남자의 눈물은 정상적인 것이지만 울지 않는 남자는 최근에 일어난 역사적인 비정상이다 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여자는 왜 남자보다 잘 우는가? 여자의 눈물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왜 엄마가 우는지를 어린아이가 엄마와 아빠에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글이다. 엄마, 왜 우세요? 나는 여자니까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아빠, 엄마는 왜 우시는 줄 아세요? 여자는 왜 우시는 줄 아세요? 여자는 이유 없이 운단다. 그것이 남자가 묻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 이 아이는 커서 신에게 묻는다. 신이시여, 왜 여자는 그렇게 쉽게 우나요? 여자는 생명을 낳고 남들이 다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을 줬단다. 그리고 자녀들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도록 감수성도 줬단다. 남편이 잘못하더라도 옆에서 지지하는 힘을 줬단다. 그리고 이 모든 것과 함께 눈물을 함께 주어 어려움을 떨쳐내도록 했단다. 여자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는 것은 눈물을 통해서다. 여자는 감정적 표현을 잘한다. 그래서 자주 울곤 한다. 하지만 위의 내용처럼 여자의 눈물은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해 신이 준 선물이라 생각하니 어렵게 우시던 어머니의 눈물이 떠오른다. 여하튼 남자든 여자든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심층적 공감이 필요한 시대다. 제러미 리프킨의 공감의 시대를 보면 18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부유한 집안의 엄마들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이 내키지 않아 아기를 낳자마자 주변에 가난한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몸매를 유지하고 사교 생활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엄마로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마저 포기한 것인데, 이로 인해 아동학대는 물론 숨지는 일도 잦았다. 이후 부유한 사람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직접 돌보았으나 하류층 사람들 사이에서 유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풍습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최근 어린이집 원화 폭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았다. 한편으로는 뉴스가 사회의 가장 약자 중 한 명인 보육교사를 상대로 국민들로부터 사디즘과 같이 가학적인 경향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았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앞서 말한 유럽의 상황과 비슷하다. 돌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이 양육을 주위에 위탁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 들어가기가 대학 입시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밤샘하거나 추첨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을 외부에 맡기려 애를 쓰고 있다. 당첨되면 자식을 다른 곳에 맡기게 되었다고 좋아서 울고 안 되었다고 슬퍼서 운다. 전문가들은 자녀들이 포근하고 안정된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자의식은 억눌리게 되고 성장에서도 타인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관용과 배려는 타고난 성격보다는 후천적인 교육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느냐는 어릴 때 어떤 관계를 경험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모의 사랑 없이 외부에 맡겨진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다시 보육교사로 직업을 얻게 되고 결국에는 오늘날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한편 자녀 학대는 대부분 해당 자녀의 부모에 의해 일어난다. 정작 분노할 것은 어느 정도 학대에 대한 통제가 되는 제도권에 있는 어린이집 경우가 아니라 알 수 없이 발생되는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다. 그리고 어린이집 학대는 분노하면서 스스로 자행한 학대는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보육교사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해 줘야 하는 부분도 있다.
보육교사의 현재 처우나 보육 스트레스 때문이다. 사람도 생물적인 존재로 보면 보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사랑과 공감을 아이들에게 매번 똑같이 주는 것은 쉽지 않다. 정서가 메말라가는 일종의 공감 피로증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육교사 등 감정 노동자들에게 대한 표면적인 공감이 아닌 표현되지 않는 마음의 상태까지 알아주고 이해하는 심층적인 공감이 필요하다. 마디가 생기면서 나무는 크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씩 밝은 사회로 나아갔으면 한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행복.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누구이며 과연 어디로 가는가? 이는 폴 고갱의 그림 제목이기도 하지만 늘 고민하게 만드는 주제다. 후회 없이 하루를 열심히 살았더라도 정작 이정표 없이 헤매고 방황한다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허망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닌 행복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 급변하는 사회에서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진짜 행복하기 위해 지켜야 할 두 가지. 요즘 청소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자아 정체성에 관한 고민, 자신만의 강점과 적성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의 이면에는 삶에서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조급함이 숨겨져 있다. 자신의 목표, 역할, 가치관 등에 대해 인식하는 자아 정체성은 청소년기에 형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것은 매한가지다. 따라서 어린 시기에 정체성 때문에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살면서 얻게 되는 다양한 현상 속에서 정체성을 서서히 확립해 나가면 된다. 일단 방향이 정해졌으면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 내어 바다로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이 되어야 한다.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대 연설 중에서 타인의 견해가 내면의 목소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나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하버드대에서 연설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은 스스로의 가치 기준에 맞게 삶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삶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돈키호테처럼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양한 경험 속에서 강점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에 대한 인식도 바꾸어야 한다. 인터넷에 유행하는 것 중에 연령대별 성공의 기준이라는 글이 있다.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에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이라는 것인데 돌이켜보면 학벌이나 좋은 직장이 성공의 기준이라는 말에 새삼 동의할 수가 없다. 생각해 보았을 때 스스로 꿈꾸던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 우리의 삶은 죽음의 순간까지 질문하고 느끼고 하는 과정이다. 너무 조급하게 어린 시기에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나 바뀔 수 있는 성공의 기준보다는 그 목표를 향해 가면서 얻게 되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정말 행복할까? 몇 해 전 방정환 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공동 연구로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9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결과 국제비교 연구 결과 OECD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74.0이었다. 이 수치는 조사가 실시된 2009년 이후 6년째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였다.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초중학생은 화목한 가정을 꼽았고 고등학생은 돈 19.2%라고 응답했다. 사람들에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물으면 대다수가 돈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대답도 맞을 듯 싶다. 미스털린이라는 경제학자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면 늘어난 만큼의 행복감이 비례하여 커지지 않는다는 일명 이스털린의 역설을 발표했다. 미국 미시간대 베시 스티븐스 교수와 저스틴 울퍼 교수는 돈과 행복의 방정식에는 만족점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러나 돈이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지언정 지속적인 만족감을 갖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우리 뇌에 있다. 바로 적응 때문이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복권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1년 후에도 여전히 행복한지를 조사를 했다. 주위 이웃과 행복의 정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1995년 다이너와 휴지타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외모와 행복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 공정한 실험을 위해 얼굴만 드러내고 모두 가렸다. 심지어 화장도 하지 않고 머리카락에는 샤워캡을 씌웠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순위를 부여했다. 상위권에 들었던 여대생에게 행복한지 물었으나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보다 낮았다. 결국 돈도 외모도 적응이라는 기제 때문에 행복감을 지속해주지는 못한다.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도 지속기간이 몇 년이 안 된다고 한다. 행복에는 필요 조건만 있을 뿐 충분 조건은 없다. 따라서 특정한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삶에서 소소한 기쁨을 많이 누리는 것이 행복인 것 같다.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찾아서 한다면 지속적으로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에게 묻는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들리는 것이 매미 소리다. 어릴 적 정겹게 기억되던 매미 소리가 어느덧 도시의 소음공해로 인식되고 한여름밤에 단잠을 뺏어가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지 오래다. 시끄럽게 울어대는 매미는 수컷이다.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우는데 안쓰럽기 그지없다. 매미의 일생은 참으로 극적이다. 나무 줄기 속에서 유충이 되어 땅으로 떨어져 5년에서 7년 정도를 땅속에서 살다가 여러 변태를 거쳐 군뱅이로 지내다 허물을 벗고 매미로 변한다. 땅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곤충에 잡아먹히기도 하니 생존 자체가 우리가 태어난 확률만큼이나 높지 않다. 오랜 기간을 땅속에서 보내다가 지상에서는 겨우 2주에서 4주 정도 살다가 죽는다. 이 짧은 기간 짝을 만나 다음 세대로 종족을 번식시키고자 열심히 운다.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 생인가. 문득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가 생각난다. 내용 중 일부는 이렇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대목에서 죽는 순간까지 울어대는 매미나 연탄재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미국 철거왕 앤드루 카네기는 행복해지고 싶다면 생각을 다스리고 에너지를 분출시키며 희망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목표를 세우라고 했다. 삶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목표를 세우고 삶의 좋은 흔적을 남기려고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라는 말처럼 눈을 뜨면 당연히 맞이하는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전부일 수 있다. 이렇게 소중한 날을 대충 살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시간을 죽인다고 한다. 소일거리를 하면서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시간에도 매미는 삶의 마지막을 잡고 애타게 울어댄다. 심리학 용어에 폴리에나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 두렵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폴리에나는 지나치게 낙천적인 사람을 일컫는다. 지나친 긍정이 가져오는 일종의 부작용이다.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매미의 생존 기간이 짧듯이 우리 삶의 기간도 길지 않다. 매미가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 울어대듯이 우리도 주어진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조금 먼 미래를 낙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일명 먼 미래 효과이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고 나서야 후회한다. 은퇴 시점에서야 준비 못할 것을 후회한다. 매미는 여름 한철 울어댄다. 너무 짧게 살다 가지만 인간의 삶도 짧고 한철이니 열심히 살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알려주고 있다. 먼 훗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